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영화 리뷰. 이번 주엔 챌린저스입니다. 자, 이번 주 사실 그 스크린 전체 점유율을 범죄도시 3가 대부분 장악하고 있어서 이 영화도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주변 극장에서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10분에 하는 영화 상영 시간을 보고 주말의 경우에는 아예 7시 10분하고 밤늦게 하나 있고요. 일요일은 아예 7시 10분밖에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규모상으로 보면 작은 규모의 영화는 아니거든요. 5,500만 불 정도의 제작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규모의 영화도 아니고 뭐 완성도도 떨어지는 영화가 아닙니다만 일단 상영 회차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게 과연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암만 그 범죄도시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뭐 범죄도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4편이요. 자, 소마시네마 막리뷰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독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감독이 루카 구아다니노입니다. 제가 이름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이분의 영화는 되게 유명한 영화 많이 있어요. 제가 본 영화만 I Am Love, Call Me by Your Name, 본즈 앤 올, 그리고 챌린저스까지 저는 이제 4편 영화를 봤고요. 그 외에도 비거 스플래시랑 서스페리아 같은 영화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 나무위키에서 따온 이미지인데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패션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감독이기도 하고요. 루키노 비스콘티의 그 탄미주의를 계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주로 사랑, 인간, 그리고 이제 사랑과 욕망, 그리고 인간 심리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라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표현 방식이라든가 스타일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감정을 후벼 파는 그런 통찰력을 보여주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하게 뭐 사회파적 주제 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루카 구아다니노의 이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넘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전작들에 비해서 이 영화는 외견상 스포츠 영화이면서 로맨스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복잡한 영화가 아니고요. 지금 이 제작자가 젠다야거든요. 젠다야의 영향하에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해서 물론 이 감독이 역량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타일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또 비교적 접근이 쉬운 영화다라고 이 사람의 뭐 전작 본즈 앤 올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는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만 이 영화가 한국에서 15세 관람가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은 영화라서 사실은 소재 자체는 상당히 인간의 애정, 욕망 등을 좀 포괄하고 있는 좀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성적 묘사 같은 게 강한 편은 아닌가? 아, 저기 뭐야, 노출 같은 게 있거든요. 성기 노출 같은 게 이제 그냥 샤워씬 같은 샤워 부스에서 그냥 등장을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아주 선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묘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기 노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남성 성기 노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뭐 또 가족들하고 또 보는 거 그런 또 예민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또 아주 복잡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주요 세 배 출연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지금 보시면 패션 센스가 남다르시죠? 루카 감독님. 그냥 편의상 루카 감독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들 세 명이죠. 이 지금 젠다야 제작을 맡기도 한 젠다야가 가장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패트릭 역의 조시 오코노, 그 다음에 아트 도널드슨 연의 마이크 파이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시 오코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대표작이 눈에 띄는 게 뭐 신데렐라 아니구나. 뭐 특별하게 지금 눈에 띄는 건 없고요. 뭐 킴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 이따 얘기하죠. 자, 일단 제일 유명한 인물이 이제 젠데이아죠. 일단 이 캐릭터 타시 덩컨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영화의 이제 그 삼각관계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삼각관계라는 것은 남성 둘이 여성 한 명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이 둘의 관계 역시도 미묘한 애정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동성애적이다라고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감정의 교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장면에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들의 관계, 이 두 남자가 원래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가 이들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은 타시 덩컨의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시 덩컨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이 영화에서 대표적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엄청난 스타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젠데이아가 연기한 타시 덩컨에 매료되는 장면이 되게 특이한데, 패트릭과 아트 두 사람 다 이제 주니어 테니스 선수였고, 이 타시 덩컨의 테니스 플레이 장면을 보고 일종의 눈이 하트가 돼버려요. 눈이 뿅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적인 외모에 그냥 빠져버린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 다음에 테니스 플레이 자체에 빠졌다고 봐서, 약간 이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애정의 기호는 스포츠라는 것과 테니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이 19년 정도의 시점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세 사람의 관계가 주니어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미들틴 한 16세 정도고, 이제 이 현 시점에서 31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 16년 전부터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건 그거고, 영화는 한 챌린지, 아주 낮은 등급의 챌린지, 그러니까 테니스 프로 선수권 대회는 소위 말해서 4대 메이저라고 하는 대회가 있죠. 뭐 좀 이따가 다시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리다만, 최상의 등급의 대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오픈 대회들이 또 있고, 이게 등급별로 있어요. 이 개인 랭킹을 매기기 위한 테니스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대회를 우승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 받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은 등급의 대회의 결승전이 이 영화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이 영화 2시간 몇 분이죠? 2시간 131분이네요. 2시간 11분 정도의 상영 시간인데, 그 크레디트까지 포함하면 막 약한 크레디트 빼면 한 2시간 조금 넘어가는 정도죠. 그래서 그 시간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첫 시작할 때, 대회가 시작할 때, 그 경기 결승전이 시작할 때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결승전이 이제 그 마지막 최종점이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타시 덩컨이 이제 그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돌려가면서 영화 이들의 그 애정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속에는 막 뒤엉켜 있습니다. 루카 감독이 뭐 단순하게 뭐 수뇌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감독은 당연히 아니고, 이들이 그 테니스와 그다음에 애정전선, 그다음에 그들의 미묘한 심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서 영화의 긴장감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미가 없는 분들은 이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랑도 좀 다르고 전형적인 멜로 영화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삶의 중심의 이 사람은 가장 유명한 대사가 테니스, 뭐 예고편에도 나옵니다만, 테니스는 관계라는 거예요. 테니스 이스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매료되는 것은 정말 테니스를 잘하는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한테 매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중심에 테니스가 위치하고 있고, 이 현실 속에서 타시 덩컨은 그 이미 영화에 딱 시작되면 이 시점샷이 끝내주는데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나오거든요. 이 두 주인공이 작은 챌린지 대회, 가장 낮은 등급의 테니스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이루어지고요. 뭐 이게 영화의 그 똑같은 장면인지는 알 수 없고, 일단은 제가 구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젠다야의 타시 덩컨의 이 완전 익스클로즈업으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잡히면서 영화 시작이 되는데, 이들의 이제 관계들을 천천히 되게 끈적끈적한 그 땀 냄새 나는 장면들을 또 에로티즘적으로 표현한 것도 좀 흥미로워요. 뭐 그렇다고 천박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매력들을 표현하는 데 애를 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시 덩컨은 이 영화가 추구하는 이 세 명의 관계의 세계관 속에 가치관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테니스가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람이 매료되는 것들도 테니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이 타시 덩컨에 비하면 나머지 두 남자는 타시 덩컨의 그런 세계관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자, 아트 도널드슨이 이 영화에서 이제 마이크 파이스트가 역할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테니스 학교를 다니면서 이 뒤에 나오는 패트릭 즈바이크, 그러니까 이제 패트릭이죠.
패트릭과 아트는 원래 12살 때부터 테니스 학교를 다니면서 친해진 관계예요. 그래서 주니어 시절 절친이고 영화의 첫 번째 피드백 장면을 보면 이 아트와 패트릭이 타시 덩컨의 이제 시합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이 둘이 복식을 치면서 되게 US 오픈이죠. 그 US 오픈의 주니어 대회 복식을 우승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패트릭이 얘기를 할 때 뭐 둘이 이기는 거, 그러니까 둘이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내일 모레인가 이제 복식 대회 우승한 다음에 그 다음 다다음 날인가 아마 단식 대회 결승에서도 만나요. 근데 져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저기 뭐 져두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트 도널드슨이. 그 다음에 이제 패트릭이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아트 도널드슨이 이제 할머니가 그 돌아가실 위기가 있어서 할머니가 내 경기를 보고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할 정도로 뭔가 좀 그 얘기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그거에 무게감을 크게 주고 있지 않은 친구고 반면에 이제 패트릭과 복식을 우승한 것에 더 기쁘게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정을 더 중시 여기는 얘기고 이 둘의 별명 아트 도널드스는 불과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인물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다혈질의 인물이 이제 패트릭 즈바이크가 좀 더 불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게임을 할 때 주로 무너지는 영화 그 게임상 뒤에 무너지는 인물이라서 더 발전을 못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패트릭 즈바이크가 어쨌든 그런 관계였는데 처음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테니스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타시 덩컨과도 사랑을 먼저 맺게 되는 것이 패트릭이고 아트는 나중에 이제 영화의 현 시점에 초반부터 나오니까 부부 관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인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망도 별로 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현 시점에서는 이미 달라진 인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회상씬에서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만 약간 순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커리어 그랜드 슬럼을 앞둔 세계 탑 랭커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는 거는 세계 4대 대회를 모두 다 우승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오픈이 있죠. 호주 오픈 AU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US 오픈이 있고요. 프랑스 오픈이 있고 그다음에 윈블던이 있죠. 영국에. 이렇게 해서 4개의 테니스 대회를 모두 커리어상 자기 선수 경력에서 한번 우승을 하면 그걸 커리어 그랜드 슬램인데 웬만한 선수들이 이렇게 세계 무수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4대회를 모두 우승한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US 오픈만 우승을 못했어요. 미국 영화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이 타샤는 이 US 오픈을 아트 도널드스를 우승시키고 싶어 하는데 정작 아트 도널드스는 이 테니스에 대한 열정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상 이후에는 지쳐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상 스타일은 유니클로 이 브랜드를 입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박 조코비치 세르비아의 그 탑 랭커 세계적인 이제 프로 테니스 선수죠. 이 양반의 이제 그 스타일들을 이렇게 의상 스타일을 좀 따라온 것 같아요. 뭐 테니스 스타일까지는 뭐 테니스에 제가 문외 아니라서 어떻게 따라하는지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조코비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뭐 마이크 파이스트가 연결한 아트 노널드슨도 뭐 탑 랭커입니다만 그 이 챌린지 대회에 어쨌든 출전해서 이제 뭔가 그런 모티브가 되는데 이 대회 결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 사람의 관계의 재정립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결말로 가면 또 되게 재밌어지는데 뭐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대략 던져놓고요. 자, 패트릭 즈바이크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지금 2019년이 배경이거든요. 2019년도에 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세계 랭킹,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에 나오는데 230위권 정도의 하위 랭커예요. 그래서 되게 곤궁한 처지입니다. 싸구려 모텔값도 없어서 차박을 해야 될 정도의 장면이 나오고요. 모텔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고 돈이 없어서 가지고 이제 투숙하려고 하지만 이제 카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돈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젠다야가 타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집 부잣집 도련님처럼 뭐 테니스 그만두면 집에 가서 뭐 물려받아서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집 자체가 여유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프로 테니스 선수로서의 야망을 아직 꺾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다니면서 돈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십몇 년을 그렇게 돌아다녔으니까 집에서는 이제 후원을 안 해줄 만도 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피드백으로 돌아가면 이 아트의 경우에는
타시도 이제 타시 덩컨도 일단 대학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주니어 시절의 선수들도 대학으로 이제 유명 명문 대학들이죠. 스탠포드 대학은 뭐 아이비리그의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니까 그 대학으로 진로를 정한 반면에 아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트는 야망이 별로 없어서 프로 선수에 대한 야망이 처음엔 없어서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미 진로를 결정해 놓은 상태인데 우연하게도 이제 타시 알게 되면서 타시도 이 아트와 같이 스탠포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패트릭 즈바이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빨리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이제 좀 제멋대로인 캐릭터예요. 뭐 모럴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기 본능대로 좀 움직이는 사람이고 타시의 조언을 타시는 이제 아트를 결국은 이제 영화에서 후반부 그 앞부분도 보면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코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영화 중간에 보면 이 타시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타시를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사랑하는 인물이고요. 타시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친구인 아트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세세 관계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첫 장면에 이런 익스트림 클로즈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이미 관계가 좀 깨진 상태로 있어서 영화의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들의 멀어진 관계를 일단 보여줍니다. 이 경기를 하면서도 뭐 별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 그 관계들이 왜 깨져 나갔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영화의 후반부가 됩니다. 피드백부터 이제 나오는데 타시에게 매료되는 이 둘의 모습이에요. 이 두 친구 아트하고 패트릭이죠. 이쪽에 왼쪽에 아트고 패트릭이고 이 영화의 시점에 따라서 영화 스타일이 좀 바뀌고요. 생각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유니클로 브랜드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이 루카 감독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캐릭터에게 매력 개성을 부여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아까 조코비치 스타일의 유니클로 브랜드의 후원을 분명히 받는 걸로 보이는 캐릭터 아트가 등장하고 이 양반은 이제 그 자기 코치인 타시안고 에스턴 마틴의 그 브랜드의 또 광고 모델도 하는 걸로 등장을 시키거든요. 반면에 이제 패트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켓도 달라요. 이 아트 도너스는 윌슨의 자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윌슨의 자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윌슨 라켓에 이 패트릭의 헤드 브랜드의 이 라켓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입은 듯한 아저씨 스타일의 뭐 나이키 같은 것들을 그냥 입은 곤궁한 모델이죠. 뭐 누군가의 후원을 받았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어딘지 모를 것 같은 후원 업체를 가슴에 박히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후원 업체 이런 것들도 일종의 캐릭터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특징이고요. 그게 그대로 브랜드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냥 그대로 다 노출돼서 억지로 뭐 만들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좀 특징이라고 말하는 좀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둘이 이제 복식 대회를 우승하고 타시 덩컨이 워낙 스타였기 때문에 주니어 시절부터 여자 단식 결승을 보러 왔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 커먼 이제 마지막 승리를 한 다음에 밀러라는 상대방 선수 타시 덩컨이 그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2019년 시점에서는 이제 탑 랭커인 밀러라는 선수랑 이제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생각보다 항상 복선을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장면에서든 간에 그 측면에서 등장을 하고 나중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커먼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반복이 됩니다. 되게 독특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라고 하는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테니스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승부 그 자체보다도.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남자가 완전히 지금 눈에 하트가 뿅뿅 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트가 뿅뿅 가 있는 것도 타시 덩컨의 그 완벽한 시합을 보고서 매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은 이제 타시 덩컨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뭐 우리가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의 후원을 받듯이 마이클 조던의 나이키의 후원을 받듯이 아디다스의 후원을 받고 파티가 열리고 타시 덩컨의 우승 축하연이 열리고 그 우승 축하연을 아디다스가 주최하는 축하연을 갖다가 이제 가서 보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약간 재밌는 연출도 있어요. 이게 아직 미성년자 주니어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서 이 친구들이 지금 탄산음료를 하나씩 들고 있죠. 뭐 이게 세븐업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탄산음료를 들고서 파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만 실제로 따로 만나자고 이제 이 타시에게 얘기하자 젠다야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할 때는 이제 담배를 피고 있고 이제 맥주 먹으러 우리 방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젠다야도 이제 응하게 되고요. 타시도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방에 오라고 이제 타시는 워낙 스타였으니까 또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그래서 놀러 오라고 했는데 정말 놀러 올 줄 몰랐는데 놀러 와요. 이 두 사내 아이가 있는 방에 놀러 오는데 둘이 다 이 타시에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들이 친해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패트릭이 이 친구 갑자기 패트릭이 이제 아트에게 어떻게 뭐 그 자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뭐 이런 식의 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알려주게 되죠. 근데 그때 이 둘이 이 대사로 삼았던 소녀가 뭐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소녀를 생각했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소녀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둘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둘이 이 타시 덩컨을 둘 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두 남자와의 이제 키스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둘이 이제 이렇게 애무를 일종의 하다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이 서구권에서는 하이틴들이 많이 그런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이 두 남자도 자기도 모르게 서로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둘 다 어느 정도의 애정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의 얽히고 섞인 관계, 미묘한 관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게임 장면들 속에서 이 셋의 관계에 대한 시간적 피드백을 계속 거듭해서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와 타시는 다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테니스부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길게 성급하지 않지만 아트는 이제 기량이 크게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타시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 타시를 질투하죠. 그러니까 타시가 패트릭과 애정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이 아직 다 관계가 깨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트는 타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패트릭이 이제 일종의 패트릭 부정행위를 갖다가 자꾸 고발하려고 하고 자꾸 타시에게 이제 그 타시가 자신을 사랑해주길 기다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타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 감정도 있고 화도 나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패트릭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성격이고요. 그래서 패트릭은 쉽게 눈치챕니다. 아트가 예전처럼 타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애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인 관계를 발달된 것은 패트릭이거든요. 자신만만한 표정이기도 한데 이 타시는 그 아트라고 하는 인물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영화 이제 뒷부분 되면 나옵니다만 이 체인저스라고 하는데 S를 붙이고 이 자기의 그 광고 문안 에스터 마틴의 광고 문안이 이제 그 영화 속에 보면 어떤 건물에다가 걸결거리고는 걸려버리거든요. 거기에서 다가 있는 그 몫을 자기의 그 실패한 꿈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도 이제 그 몫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 싶은 대상 인물로서 아트를 갖다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항상 이 타시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면에 패트릭의 경우에는 그 타시에 대한 그 얼머스덕의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트는 테니스의 열정이 식어가면서 동시에 이제 타시에 대한 사랑도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부인이 타시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를 사랑하고 있는 거, 자신의 꿈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영화에서 노조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상씬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 시절에 회상씬이 나오는데 이 둘이 갈라진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둘이 갈라진 관계는 제가 네 사진을 안 집어넣네요. 자, 이 둘이 관계진 계기는 역시 이 영화의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타시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테니스 선수를 할 수가 없었을 때 없어졌던 그 주요한 원인은 아닌데 그 타이밍에 바로 그때 당시에 연인이었던 패트릭이 없었다는 겁니다. 패트릭은 그 일종의 그 화를 내고 이 타시의 부상당하는 그 경기를 참관을 거부해 버려요. 근데 마침 하필이면 그 경기에서 이 자신의 꿈을 꺾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타시는 그러면서 이 둘은 자신의 늦게 찾아온 패트릭에게 소리를 질러서 쫓아내버리고 아트도 이 타시 대신에 또 소리를 지르면서 이 패트릭과 이 타시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회상 장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아틀란타라고 하는 회상 씬을 보면 이 티셔츠를 보면 이 패트릭이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면 이 패트릭이 여전히 타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옷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에 보면 똑같이 타시가 입고 있었던 옷을 아마 타시가 놓고 간 옷을 갖다가 그냥 입고 있는 거겠죠. 입고 있는 패트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또 이 결혼 전에 타시와 패트릭이 그 일종의 만나서 뭐 관계를 갖는 것을 영화에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시 아트 역시도 눈치채게 되죠. 영화에 보면. 자,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아트나 패트릭이나 타시를 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제 주요 인물들이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이 트렌즈 레즈너의 일렉트로닉 사운드, 레즈너라는 그 영화 음악가가 있죠. 이분은 원래 나인인치 네일스라는 유명한 일렉트로닉 메탈 쪽을 그 음악을 하던 그런 분인데 이 영화 쪽으로 넘어와서 이 전자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음악들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그 특유의 전자 사운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나오는데 영화에서 두 장면에서 그 사운드가 아니라 영화의 거의 후반부 말미가 되면 이 칸소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트와 타시가 이쪽에 사람의 마음을 교감하고 그 다음에 아트는 이제 선언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은퇴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타시는 네가 은퇴를 한다고 그 테니스를 그만두면 난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되게 격정적인 일종의 둘의 부부간의 사랑 장면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키스 장면 같은 게 등장하는데 이때는 되게 감미로운 칸소네가 이탈리아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패트릭은 아트에게 없는 점이 있어요. 아트는 테니스를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패트릭은 세계 랭킹 230위권 선수인데 이 타시에게 코치직을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 되고 이 일종의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옛 연인에게 한다는 거니까 화를 내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타시는 저 패트릭이 준 전화번호를 갖다가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감정의 기운을 갖다가 지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뭐 뺨을 때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서 나중에 막 폭풍우가 치는 날에 격정이 불고 이 남편이 잠들고 나서 이 또 타시가 나와가지고 이 패트릭과 만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도 둘이 이제 또 러브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장면에서도 이 성가 같은 음악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일종의 성가 같은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복합적 관계들이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은 영화의 마지막 이 테니스 대결 장면 후반부거든요. 타이 브레이크를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점이 된 상황이 돼서 마지막 샷이 남았을 때 이 둘이 대립을 하는데 여기서 이 루카 감독의 과감한 이제 촬영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샷이 조객무진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인 시네마
적인 촬영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가 뭐 고프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이 볼의 시점샷이 보이고요. 막 각종 테니스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 인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열정의 근원에는 이 테니스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일종의 몸의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의 대화의 대상은 이 아트와 패트릭이기도 하고 이 아트와 패트릭을 바라보는 타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두 폭발하는 그 영화적 에너지가 영화의 후반부에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챌린저스가 뭐 어쨌든 접근 방식이 일반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독특한 질감의 재미를 주는 영화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자, 컴온 이렇게 얘기할 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타시가 이 두 남자의 랠리가 끝날 줄 모르는 랠리가 쏟아지고 둘이 막 그 뭔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커먼을 같이 외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모럴로 따지자면 타시는 사실 부정한 여자죠. 이 뭐 이 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패트릭과도 일종의 바람이 난 거잖아요.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근데 그런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인간의 그 미묘한 감정 꼭 아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어, 아트를 사랑하는 것에는 아까 얘기했던 테니스라고 하는 열정도 같이 섞여 있는 거고 패트릭을 미워하면서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계기에는 패트릭에 남아져 있는 그 테니스에 대한 열정들이 또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제멋대로 이 남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영화의 매력적인 것은 막 그 영화의 이렇게 일종의 유리 시퀀스처럼 위에서 아래로 찾아가는 뭐를 광고스러운 장면들도 막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시점샷이 막 종횡무진하고 있다가 자제하다가 딱 적절한 시점에서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연출력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 영화 스포츠 영화로서 하나의 그 사람의 애정 정선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거든요. 영화 전체 구성 자체가 영화의 게임의 시작, 그래서 1세트, 2세트, 그 다음에 3세트, 그 다음에 이제 타이 브레이크, 뭐 이렇게까지 영화의 테니스의 형식의 구성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세 남녀의 애정 관계들, 이 복합적인 애정 관계들을 갖다 그려낸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상영관이 지금 범죄도시 4에 밀려가지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영화를 좀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루카 감독의 이 영화도 놓치면 조금 아까운 영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화적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적 에너지가 잘 살아있는 영화고 당연히 이 세 배우들도 어떻게 보면 젠데이아 빼고 조지 오코너나 마이크 파이스트는 좀 낯선 얼굴들인데 낯선 배우들이 갖고 있는 또 내름의 매력이 있어요. 나이가 비교적 젊거든요. 이 조시 오코너 이 배우 경우 33살이고요. 마이크 파이스트의 경우에도 32세. 그죠? 그다음에 다 실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정도의 나이예요. 이 영화에서 2019년도 시점이 배경이고 그다음에 다 31살이 배경이거든요. 31살 정도 되어 있어요.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대략 그 언저리에 있는데 그들의 갖고 있는 이제 젠데이는 27살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생을 테니스에 매달렸던 남녀들의 애욕, 애정과 욕망, 그런 또 테니스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망 등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나름대로 되게 해석의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영화 그리고 스포츠 영화로서의 에너지 같은 게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스포츠 영화의 성공담들 같은 형태들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라면 이렇게 영화를 풀어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전작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또 영화이기도 하고요. 좀 약간 TMI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각본은 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다음 작이 퀴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각본을 맡기도 한 저스틴 커리스케스라는 각본가인데 그 사람은 우리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패스트 라이브즈의 연출자인 셀린송 감독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두 부부가 각본과 연출 그 셀린송 감독은 각본가이기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고 있는 형태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또 약간 TMI적인 재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작은 MGM 스튜디오인데 지금 MGM이 이제 아마존으로 넘어갔고요. 워너브라더스랑 같이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놓치기에는 아쉬운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아주 새롭게, 그러니까 좀 새롭다.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영화다라는 느낌을 받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영화 특유의 좀 사색적이고 지루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스포츠 영화와로서의 애정 멜로드라마로서의 또 그런 긴장감 같은 것이 또 있는 영화라서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윤리적 접근을 해보자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너무 영화니까요. 그런 점들을 좀 흥미롭게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자, 저는 소마 시네마의 소마였습니다. 소마 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